고려대학교 지식의 날개 KU 놀리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민영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응용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조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학습 동기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유명 온라인 게임 롤의 권위 있는 세계대회에서 언더독 DRX가 우승을 차지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밈입니다. 많은 게이머들과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란듯이 뒤집으며 미라클런을 해냈죠. 그런데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였을까요? 그냥 듣기 좋은 미사여구 아니었을까요? 네, 마음이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인내심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뭐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욕구들은 다 이제 동기라는 이제 어떤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기라는 요소가 이제 학습 혹은 어떤 결과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동기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기라는 것이 학습 결과와 상관없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 타고난 재능 혹은 뭐 중요한 건 월등한 학습 도구 뭐 이런 말들이 나왔겠죠. 근데 다행히도 세상은 이렇게 냉혹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동기 역시 이제 학습 결과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 동기와 학습 결과의 이제 상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제 몰입, 영어로는 이제 engagement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상관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몰입은 학습 결과에 이제 4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는데요. 뭐 행동적인 측면, 그리고 인지적인 측면,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 이 4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몰입하는 학생은 행동적으로 더 끈기 있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고 더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인지적으로는 더 이제 집중할 거고 또 이제 뭐 어떤 활동을 할 때 좀 더 이제 강렬한 에너지를 이제 쏟겠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또 어떤 활동을 할 때 더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낄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으로는 어떤 학습 활동을 할 때 이제 동료나 어떤 교사 이런 분들과 더 상호작용을 할 확률이 높고 따라서 피드백을 더 많이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사실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오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학습 동기가 학습 결과에 영향을 끼친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이제 영어 학습 분야에서는 이제 꽤 유명한 연구인데요. 웨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웨스는 일본인이었고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어떤 직업적인 이유로 하와이에 이제 건너가게 돼요. 근데 이제 하와이에 처음 도착했을 때 웨스가 자기는 영어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말할 정도로 이제 영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웨스를 어떤 연구자가 약 3년 가량 이제 추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영어를 어떻게 배우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요. 웨스는 영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유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웨스의 성격 자체가 되게 외향적이라서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고 상호작용도 굉장히 많았고 또 미국인 룸메이트도 있었고요. 직업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웨스는 이제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도 웨스를 굉장히 대화를 좋아하고 대화에 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정도였거든요. 다만 웨스는 이제 영어를 이제 잘 모르는 상태로 일본에 왔으니까 영어를 잘 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또 주눅들지도 않았어요. 상대방이 웨스의 영어나 어떤 웨스의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웨스는 그 사람들의 문제, 듣는 사람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동시에 영어 문법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웨스에게는 영어는 의사소통 수단일 뿐이었고 의사소통만 된다면 뭐 영어의 정확한 표현이라던가 어떤 문법적인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웨스는 이제 쾌활한 예술가였고 영어를 주변에서 사용할 기회도 굉장히 많았고요. 영어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자, 3년 뒤에 웨스의 영어 실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의 네이티브 느낌으로 영어를 잘 하게 되었지 않을까요? 네, 그쵸. 이제 웨스의 실력이 늘긴 늘었어요.
대화 실력은 늘었는데 다만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어요. 즉 거의 기본적인 문법도 이제 배우지 못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의문문을 만들 때 주어 동사 이제 도치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 못하고 늘 끝을 올리는 그런 억양을 이용해서 의문문을 나타냈고, 또 이제 관계대명사 이런 표현들은 전혀 사용하지를 못했고요. 동사의 변형을 이용해서 이제 시제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미래를 나타낼 때는 tomorrow라는 어휘를 표현해서 미래를 나타내고, 과거를 나타낼 때는 yesterday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과거를 나타낸 거죠. 아이고 홈타운 투모로우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거네요. 한국어로 치면 거의 되와 되를 구분하지 못하는 느낌 아닌가요?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줄리라는 사람에 대한 연구인데요. 줄리는 영어가 모국어였고 이집트인 남편을 만나서 아랍어를 외국어, 즉 제2 언어로 배우게 됩니다. 성인이 돼서 아랍어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학원 같은 어떤 이제 공식적인 교육 없이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하면서 아랍어를 배우는 측면에서 이제 웨스와 학습 환경이 굉장히 비슷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이제 줄리 역시도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고 같이 교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그 학습 결과가 어땠을까요? 글쎄요. 네. 줄리는 아랍어를 배운 지 3년 만에 거의 원어민이라고 여겨질 만큼 아랍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발음이나 뭐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이제 좀 어려운 문법이나 문법성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어민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문법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줄리가 어떻게 이렇게 웨스와는 달리 성공을 하게 되었을까? 네, 이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제가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그냥 들어봤을 때는 딱 재능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줄리가 재능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제 줄리가 문법을 학습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줄리는 이제 문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늘 이제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문법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고 어떤 걸 발견하면 이제 메모를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말을 할 때도 문법 형태를 굉장히 주의해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원어민으로부터 받는 이제 피드백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스스로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웨스는 어땠을까요? 네, 웨스는 앞서 말했듯이 문법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본인에게 이제 영어에 대한 교정을 했을 때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나 줄리 둘 다 영어를 배우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그 주요 원인으로 우리는 이제 동기, 학습 동기 혹은 태도를 이제 꼽곤 합니다. 웨스의 경우는 문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따라서 의사소통을 할 때도 메시지의 전달에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영어에 있어서 문법 정보 혹은 문법 형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것이 웨스가 이제 문법을 잘 못 배우게 된 원인이 아닐까라고 이제 지목이 되는 거죠. 반면 줄리는 문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동기가 높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기를 바탕으로 문법의 형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았고, 즉 다시 말해 인지적인 몰입을 했고 그 결과로 이제 문법을 잘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요약하자면 문법에 대한 동기가 높을수록 혹은 이제 문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언어를 처리함에 있어서 문법적인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이제 둘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이제 학습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학습자의 어떤 낮은 동기나 어떤 이제 문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웨스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는 정보 처리를 방해하는 일종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하고요. 결국 언어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학습 동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학습 동기, 즉 학습을 이끄는 원동력을 저는 현재의 나와 이상적인 나의 모습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회사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나의 모습, 혹은 뭐 프레젠테이션을 멋지게 하는 나의 모습을 이제 그릴 수 있겠고요. 또 영어 자막 없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나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겠죠. 뭐 이런 모습들이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은 막연히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몇 가지 이제 질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한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 존재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자아의 모습이 현재의 나의 모습과 또 달라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나의 일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아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이제 자주 또 아주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이제 자주 떠올라야지 그것이 이제 나의 동기를 촉진시키는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막연한 환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실현 가능한 이런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설정하거나 로드맵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미래의 자아는 현재의 영어 화자로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고 이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교육적인 관점에서 동기를 촉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미저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즉 형상화 훈련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그러한 자아의 모습을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죠. 또 교사들은 학생들이 노력으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자아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이제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 지금부터 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길러주는 이제 서포트를 해줄 수 있고요. 또 이제 교수법적인 측면에서든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든 이런 학생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또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게임 대회와 영어 학습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을 오늘 들은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중요한 내용 꼭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지식의 날개 KU 놀리지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